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경영대학 이만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포괄손익계산서, 이게 옛날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로 했는데 이름이 포괄손익계산서로 바뀌었는데요. 최근에 룰들이 많이 바뀌고 이래서 제가 이게 따라잡기, 계속 변화를 어떻게 따라잡을 건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은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이것도 재무제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대 재무제표, 이 문제를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는 건 수익과 비용을 대비시키는 건데, 수익 기용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킬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가 계속 변화가 돼서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개념도 도입되는데, 그 변화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게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손익계산서와 이렇게 합치는 과정에서 보고 방법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고, 포괄손익계산서가 여러 가지, 영업이익부터 시작해서 단기순손익, 그 다음에 포괄손익, 뭐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그 차이를 좀 설명드리고,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IFRS에서 별도 포괄손익계산서는 또 무엇인가, 그 차이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 7에서는 IFRS 18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이 조금 바뀌는데,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표현한 보고서를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요거는 재무 상태표에 나오는 거고요. 수익, 비용, 이렇게 대비시킨 것은 포괄손익계산서. 소유주에 대한 출자와 소유 지분, 요거가 증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거기에 주석과 주석에 포함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재무제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무상태표는 기말 현재 시점에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대비시킨 표입니다. 기말 현재 시점입니다. 그런데 포괄손익계산서는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개 12월 31일 결산법인은 그렇게 이 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상태표 중에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그 계정, 또 포괄손익 누계획이라는 계정, 그거를 변동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본변동표도 기간별로 어떤 자본금, 이익여금, 이런 항목들이 기초에서 기말까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현금 흐름표는 기간 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현금이 영업활동에 얼마나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재무활동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주석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그 밖에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석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석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야만이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로 이렇게 또 종류 안에 포함시켰었는데, 이제는 IFRS 체제에서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주석에서 우리가 이익여금을 배당을 얼마나 어떻게 처분했는가를 이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도 재무제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할 때 보면은 재무제표를 승인을 받으면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도 같이 승인을 받아서 배당 같은 것을 결의하는 그 대신으로 절차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두 기둥, 수익과 비용입니다. 수익은 자산 증가가 되거나 부채가 감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본, 그게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중에서 자본주가 출자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매출을 하면 매출 수익이 생기면은 뭐 현금을 받거나 또는 외상 매출금 그것도 언젠가나 받을 권리입니다. 이런 자산이 증가하죠. 그다음 부채를 감소해서 수익 생기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선금을 받아갖고 선수금이 있는데 부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또는 상품을 넘겨주면 이 선수금이 없어지면서 매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해서 수익이 발생해서 그 수익의 발생은 결국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수익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쓰이는 자산의 감소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지고 있던 상품을 팔았다. 그럼 매출 수익이 생기면은 그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게 외상으로 또 해서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는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그래서 자본주에게 배분하는 배당 이외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이것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용 수익을 인식하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걸 매칭이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 회계학을 배우신 분들은 매칭이 엄청 강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대등하라. 그러니까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인 것은 비용으로 잡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원활치 않으면은 기간별로 그 기간에 얻은 것과 비용을 대응시켜라. 그것도 원활치 않으면 합리적 배분 절차를 가져라. 예를 들면 감가상각 같은 거는요. 뭐 내용연수 사용을 10년 하면 10년 동안에 합리적인 방법, 어떤 방법, 뭐 정액법 매년 똑같이 한다든가 어떤 정률법, 또는 생산량 비례법 이런 걸로 대응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이 과거 회계학에서는 굉장히 강조됐는데 IFRS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를 잘 정의해서 어떤 재무 상태를 잘 보여주자 이런 것이 좀 목적이 더 강하게 돼 있어서 수익 비용 대응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에 맞지 않는 항목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IFRS,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뭐가 포함되겠느냐. 이게 과거, 저는 이제 76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회계사도 좀 하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딱 10년 만에 고대에 돌아와서, 졸업 10년 만에 고대에 돌아와서 제가 교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회계학 교수로서 고려대학교만 33년을 했고, 그 후에 뭐 5년 동안도 계속 무슨 기업의 사회이사나 뭐 감사 운전을 하면서 회계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뭐 회계학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그 손익계산서의 원칙이 이걸 단기업적주의에 의해서 계산하냐, 포괄주의에서 계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요즘 뭐 이런 논의가 많이 없어졌지만은 단기업적주의는 커런트하고, 그러니까 단기에 귀속되고, 오퍼레이팅,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만 손익계산서에 넣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기분 그 수익을 모르고 안 계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단기업적주의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넣지 말라는 거죠. 잉여금 계산서에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가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영업활동과 상관없는 부분, 좀 상관성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하냐? 그것도 이익잉여금으로 가되 손익계산서에 넣지 말라. 이게 단기업적주의입니다. 그런데 포괄주의는 이 반대로 정기분, 단기분 다 넣고 전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포괄주의가 장점으로 하는 것이 개별 손익계산서의 합계가 바로 이익잉여금하고 그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단기업적주의는 손익계산서의 합계에다가 이 난커렌트하고 난오퍼레이팅한 부분이 이익잉여금으로 간 거를 반영을 해야만이 그 등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가 엄청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포함시키고 어떤 거는 포함시키지 말자. 그래서 신포괄주의 또는
수정된 단기업적주의라는 이 어떤 중간 형태가 많이 등장해서 과거에는 주로 심폴고알주의에 의해서 손익계산서가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킬 항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IFRS에서는 이 당기순손익 이외에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걸 가산해서 총포괄손익을 계산하도록 됐습니다. 이 기타 포괄손익은 기본적으로 커런트하거나 오퍼레이팅하고 이런 간점이 많이 좀 떨어지고 어떤 면은 자본거래, 뭐 예를 들면 외화 환산 손익 이런 것 같습니다. 외환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임시적으로 차이가 나면은 이걸 기타 포괄 손익에다 넣어서 계속 팔로우해서 조정하라 이렇게 해서 기타 포괄 손익 이걸 해서 손익 계산서를 기타 포괄 손익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당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부분을 두 개를 나누어서 해서 당기순손익에 해당되는 것은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게 하고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되는 것은 대체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계정에서 이렇게 누적 집계를 하도록 이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보고 방식은 단일 보고 방식입니다. 이게 포괄손익계산서. 그래서 쭉 보면은 당기순손익에 해당되는 수익에서 당기순손익에 해당되는 비용을 빼고 당기순손익을 계산합니다. 기타 포괄손익 해당 수익에서 기타 포괄손익 해당 비용을 빼서 기타 포괄손익을 계산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총포괄손익 이렇게 단일 보고하는 방식이 있고요. 내용은 뭐 똑같은데 별도 보고 방식은 당기순손익 해당 수익과 당기순손익 해당 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순손익으로 하나 작성하고 포괄손익계산서는 따로 작성하지만 당기순손익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거기서 총포괄손익에 해당 수익 비용을 가산하고 차감해서 기타 포괄손익을 계산해서 총포괄손익을 합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단일 보고 양식이 많이 되지만은 별도 보고 방법으로 공시하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의 대표적인 사항을 보면은 재평가 잉여금, 그것도 재평가를 하다 보면 잉여금이 증감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손, 이것도 공정가치가 증감이 계속 일어납니다. 외환 차이,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는 건데 지분법은 그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오지만은 이 지분법이 연결 대상 회사의 자본잉여금에서 변동이 생겨서 자본의 변동이 생겨서 지분법을 반영되면 이것을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 그래서 총포괄 손익 계산을 하는 기타 포괄 손익에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포괄 손익 계산서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기 순손익 부분은 이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그 다음에 순손익이죠. 계속 영업 손익, 그래서 당기 손익이 4개로 이렇게 구분되고요. 그 밑에 기타 포괄 손익 부분이 반영돼서 총포괄 순이익으로 그냥 단일 방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 총익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죠. 여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그 밑에 부분의 이익과 굉장히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은 장기 전망이 좋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영업이익 안에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판매비 및 관리비에 있는 비용도 이건 기타 비용이다 해서 일부를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바꿔 기재하다가 분식으로 많이 적발되기도 하고 그러죠.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기타 수익은 주된 영업에서 생기지 않는 수익, 이런 수익을 말하겠습니다. 아주
그 지속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거고, 기타 비용은 뭐 일시적인 비용 이런 거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매비 관리비에 속할 건데도 기타 비용으로 뺐다가 영업이익을 분식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순손익엔 영향이 없지만은 영업이익이 달라져서 분식으로 이렇게 적발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금융수익은 이자 수익이고요. 금융원가는 이자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거는 금융수익 더하고 금융원가는 빼야 되죠. 자, 지분법 손익은 종속회사가 잘 됐냐 잘 안 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단기는 플러스가 되고 정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표시한 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을 이제 차감하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계속 영업 손익이 되는데, 이 계속 영업 손익과 중단 영업 손익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당기 손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영업 손익은 우리가 회사에 뭐 영업이익으로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영업손익은 뭐 이자 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할 손익, 이거 미래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단 영업손익은 어떤 사업 부분을 이번에 중단했습니다. 그 사업 부분 중단인데 하다 보면 그 년도에 그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것, 또는 중단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거는 따로 계산해서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손익의 지속성을 또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에 계속 영업손익이라는 어떤 구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손익이 중요하지만 각 구분별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IFRS에서는 일정 비율에 타해서 지분을 갖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란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배사와 그 연결대상 종속회사 간의 내부 거래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거래는 지배사는 투자 주식으로 갖고 있고 종속회사는 그게 자본금이거든요. 이걸 상계해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출 매입 거래, 이것도 서로 간의 거래는 상계 제거하고, 자산 부채도 서로 교환된 것이 있으면 상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데, 결국 그런 로직을 각각의 별도 재무제표로서 연결 조정 분계를 제거한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에는 종속에서 투자 계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속에서 이 투자 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이 상계 제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자, 그럴 경우에 지배사와 종속회사는 각각 별도의 자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걸 별도 재무제표, separate financial statement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데 뭐 영국이나 이런 것도 대개 종속회사는 100% 소유하는 것이 지분을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만 가지고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뭐 50% 조금 넘거나 이렇게 하는 연결 대상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로서는 실체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배당하거나 그거에 의해서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은 별도 재무제표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도 각 회사들의 별도 재무제표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별도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IFRS 쓰는 나라 중에서 가장 별도 재무제표가, 별도 손익계산서가 강조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지수회사 이런 데는 종속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납세제도를 선택도 하거든요. 그런데 연결납세제도를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연결재무제표로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별도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연결납세에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포괄 손익계산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구분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IFRS 18,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KIFRS 1118번입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데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논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부터 적용되더라도 2026년 거도 비교 재무제표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과거의 손익계산서에 없던 이 구분들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손익계산서를 현금 흐름표, 제가 별도의 유튜브에서 또 현금 흐름표를 설명하게 될 텐데요. 현금 흐름표의 3대 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범주에 따라서 다시 구분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영업활동, 뭐 상품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뭐 외상값 받거나 이게 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일입니다. 투자활동은 어떤 뭐 타회사 지분을 사서 큰 걸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뭐 건물, 공장 이런 거를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 투자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업활동보다는 조금 덜 영업적이지만은 그 밑에서 얘기하는 재무활동, 뭐 이렇게 차입하거나 배당금 지급하거나 이런 재무활동보다는 좀 더 영업적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활동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영업활동 범주에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리익을 계산하고 여기다가 기타 영업수익 판매비 이렇게 빼면 영업이익이 되겠죠. 또 영업활동 범주도 또 구분을 더 해서 이렇게 보통 손익계산서처럼 표시해도 됩니다. 구분 표시로. 그리고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영업권 손상 차손, 기타 영업비용 이거는 기타 영업비용이나 영업 이런 거를 더해서 가감합니다. 수익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분법 손익을 이거는 지분법 손익이라는 거는 종속회사에서부터 이익을 중에서 우리 지분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을 지분법 손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법 손익이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 손익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계산돼서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는 이 지분법 손익이라는 게 그 수익 비용에 전체적으로 종속회사의 수익, 종속회사 비용도 손익계산서에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로 보면 지분법 손익이라는 계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투자자산으로부터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자 받은 거,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투자 활동에 보면, 이 이자는 좀 투자에 속하는 어떤 채권, 이런 거에 대한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손익 및 법인세 차감적 이익 또는 손실로 계산하고요. 여기서 재무활동 범주가 이제 쭉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재무활동 범주가 있는데 차입금, 리스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그다음 충당 부채, 확정 부채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 이렇게 요 비용에 해당되는 걸 재무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다 차감해서 세전 이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은 계속 영업이익에서 생기는 손익이 되고 여기다 중간 영업이익 손익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당기 순이익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승임 교수, 현승임 우리 KPMG의 상무가 그 상장협에 낸 논문에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런 계정적 예시.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될 때는 기업마다 조금 다른 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포괄손익계산서 따라잡기. 이게 하도 옛날 많이 바뀌어서 우리 뭐 지금 꽤 연배가 되시는 뭐 60대, 50대, 60대 이 그 사회사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은 이거 옛날에 없던 포괄이라는 단어가 여기 왜 들어왔는가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따라잡아서 계속 하도록 이렇게 오늘 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